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결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유해춘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시조학회장과 한국문학언어학회장을 역임했으며 30년 넘게 대학에서 시조와 가사를 연구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연에서는 먼저 한글 문학의 뜻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글자인 한글은 15세기 훈민정음의 창제로 시작되었으며 가장 크고 바른 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문학이란 1443년 훈민정음의 창제와 함께 한글로 우리 민족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문학을 의미합니다. 한글을 통해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를 온전히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말 속에 담긴 가락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한글 문학의 근원을 탐색한 후 15세기 훈민정음의 창제와 용벼천가의 의미를 검토하고 이어서 16, 17세기 4대 부들의 한글 문학인 시조와 가사 그리고 소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18, 19세기 백성들의 문학인 사설시조와 판소리계 소설이 지닌 문학사적 의미와 근대정신 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훈민정음의 창제 이후에 한글이 한문과 경쟁하면서 어떻게 문학사의 주류로 부상하는지를 살펴서 알아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훈민정음과 한글 문학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글은 우리말을 소리대로 고스란히 적을 수 있는 표음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은 1443년 우리 민족이 사용할 새로운 문자인 소리 글자를 창제하고 이 문자의 명칭을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말과 글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부터 온전한 문자를 가지고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글은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정음, 언문, 언서, 반절 등의 이름으로 불려졌으며 19세기 말에는 민족주의 정신의 성장으로 국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1911년 국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되자 주시경은 국어연구학회는 1908년 창립된 한글학회의 전신으로 그 이름을 배달말글 모듬이라고 바꾸었다가 1913년에 다시 한글학회의 뜻인 한글모로 바꾸면서 한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27년 2월에는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학회가 회원들의 동인지로 창간한 한글이라는 기간지를 펴내면서 한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훈민정음을 통해서 한글 문학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개척하였습니다. 15세기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 처음으로 한글로 창작한 용벼천가를 시작으로 우리 민족에게는 새로운 한글 문학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민족은 한글 문학과 한문 문학을 서로 상대가 되는 문학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자주정신과 민본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시대의 문학인 한글 문학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훈민정음 창제와 함께 우리 민족의 사상과 감정을 한글로 기록한 문학을 한글 문학이라고 명명하면서 한글 문학의 형성과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15세기 훈민정음의 창제와 4대 부들의 한글 문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15세기 4대 부들이 악장과 한림별곡을 많이 불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조와 가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시조와 가사가 고려시대의 내용과 조금씩 달라지면서 또 4대 부들은 악장과
경기체가 등을 버리고 시조와 가사를 15세기부터 집중적으로 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 민족은 우리 말과 글을 표기할 수 있는 온전한 문자를 소유하지 못하였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전까지 우리말을 표기한 한자의 차자 표기에는 향찰, 이두, 구결 등이 있습니다.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주체적으로 표기한 문자입니다. 향가는 신라시대 때부터 고려 초기까지 향찰로 지어진 서정시이며 향가는 비록 향찰로 기록된 문학이지만 우리말을 우리글로 표기한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대표적인 우리의 민족 문학입니다. 고려가요는 조선 초기까지 노래로 구전되어 오다가 한글을 창제한 이후에 악학개범, 시용향악보, 악장가사 등의 한글로 수록되어 전해오는 한글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하게 우리말과 글을 표기한 한글 문학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인 1445년에 편찬한 용비어천가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 창제라는 이 사건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한글 문학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한 후에 한글이 지닌 우리의 고유 문자로서의 기능을 시험하기 위해 집현전 학자들로 하여금 용비어천가를 편찬하도록 하여 1445년에 완성했습니다. 총 125장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한글로 기록된 우리 민족 최초의 서사시가 되었습니다. 용비어천가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멸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거칠세 내히 이러 발 아래 가나니. 이 노래는 왕조의 전통성을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로 비유하고 국가와 결의의 번영과 영원함에 대한 기원을 꽃 좋고 열매가 많으니와 시내가 모여서 바다로 간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1절과 2절이 서로 대꾸를 이루며 서사시의 문학미를 갖추면서 국가와 민족이 번영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한글만을 사용하여 지은 글로 우리말이 지닌 아름다움과 유연한 율격의 묘미를 마음껏 자랑하면서 높은 문학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유연한 리듬감과 우리말 표현의 아름다운 연결은 나무랄 곳이 없습니다. 용비어천가를 통해 우리말 표기의 새로운 문자로 충분하게 인정받은 훈민정음은 1446년 음력 9월에 반포되었으며 한글 사용의 실험을 주관했던 기관인 정음청을 통해 보급되면서 왕실과 조정을 거쳐 사대부 계층과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서서히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시조와 가사, 사대부들의 한글 문학을 살펴보겠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로 한글 문학의 15세기는 변화와 개혁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사대부들은 이전부터 불러오던 악장과 경기체가의 형식을 깨뜨리고 자신들의 시각으로 산수자연을 노래하기 시작한 시조와 가사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창작하였습니다. 15세기의 한글 문학은 관료 출신의 사대부들이 주도하였습니다.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15세기의 한글 문학으로는 맹사성의 시조인 강호사시가, 황희의 시조인 사시가, 정거긴의 가사인 상충곡 등이 유명한 작품입니다. 관료 출신의 작가들인 이들은 한글 문학의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서 선구적인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시조와 가사라는 한글 문학이 우리 문학사에서 주요한 갈래로 정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는 16세기, 17세기 사대부의 한글 문학과 그 미학을 살펴보겠습니다. 16세기, 17세기의 한글 문학은 지배층인 사대부들이 앞장섰습니다.
이 시기에 사대부들은 한글 문학인 시조와 가사를 활발하게 창작하면서 자신들의 삶과 사상을 시조와 가사에 표현하여 한글 문학의 위치를 더욱 확실하게 성장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대부들은 시조와 가사를 통해서 현실 사회의 갈등을 표현하고 산수자연에 나타난 도학 정신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산수자연을 노래한 사대부 시조의 대표 작품으로는 이황의 도산 12곡이 있습니다. 두 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리. 하물며 천석고항을 고쳐 무엇하리. 다음의 시조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청산은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로 거치지 않는가. 우리도 거치지 마라 망고상청하리라. 이 시조는 산수자연을 노래한 연시조로 자연과 함께하는 유학자의 온유도누한 사상과 정신의 미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유도누란 자연물을 통해 세계의 근원적 조화와 만남으로서 지니게 되는 부드럽고 다소한 정을 의미합니다. 작가는 자연의 성질과 인간의 본성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여 인간만이 지구상에서 유일하다는 인간 중심의 사고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산수자연에서 인간과 무라일체를 노래하며 자연미를 발견하는 이 시조는 인간과 자연을 평등하게 생각하는 선조들의 상상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산수자연이 인간의 수단이나 도구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인간 정신만큼이나 높은 수준에서 작품 세계의 핵심과 중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가의식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생해야 한다는 현대인의 녹색 정신과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가는 도산 12곡 발에서 노래로 부르기에 적합한 우리말의 리듬과 운율을 작품에 표현하고 있어 한시에 비해 한글로 창작한 시조문학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표적인 여성 시조인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에라는 시조를 검토하겠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허리를 베어내어 추운 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 오면 굽이굽이 펴리라. 참 아름다운 시조죠. 이 시조는 겨울철의 긴 밤에 사랑하는 의미 없이 흘러가는 아쉬운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조에 나타난 시간의 흐름은 겨울에서 봄, 그리고 임과 함께하는 밤으로 이어집니다. 임과의 사랑을 위해서 화자는 겨울과 봄철의 비대칭적인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화류법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사물처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겨울철의 동짓달 긴 밤의 시간을 칼로 하늘이를 뚝딱 베어내어서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철의 이불 속에 서리서리 곱게 접어넣어서 인과 함께할 애정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과 함께 보낼 굽이굽이 접어서 넣어둔 그 시간을 펼쳐낼 밤은 정확하게 지켜질 약속사항이 아니라 영원히 오지도 않을 수도 있는 희망사항인 것입니다. 이 시조에서 작가는 시간을 눈에 보이는 사물처럼 베어내고 접어서 서리서리 넣고 굽이굽이 펼치는 마술사로서 애정의 전도사가 됩니다. 한편 이 시기의 사대부들은 한글 문학인 가사를 활발하게 창작하여 향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정철과 박일로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쟁에 참여한 박일로는 한글 문학인 태평사, 누황사, 선상산 등의 10편에 가까운 가사를 창작하였습니다. 그는 조선시대 가장 많은 가사를 창작한 작가로서 사회 현실에서 체험한 다양한 세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철은 관동 지역을 여행한 관동별곡과 현실 정치의 치열함을 표현하는 사미인곡과 송미인곡 등의 가사를 지었는데요.
이들 중에서 사미인곡과 송미인곡은 정치 권력을 향한 사대부가 현실 정치에서 힘의 원천인 임금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표현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작품은 임금을 해나 임에 견주고 비유하여 미인으로 표현하면서 임금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애절한 마음을 간절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철이 지은 송미인곡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와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간고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만 날 쫓을 뿐이로다. 차라리 시어지어 나골이나 되어 있어 임계신 창밖에 번듯이 비춰리라. 각신임 다리약하니와 구전비나 되소서. 송미인곡은 두 여인의 대화체로 작가의 분신인 화자들이 남편을 그리워하는 형식을 빌려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말의 묘미를 살려 화자의 진솔한 마음을 표현한 이 작품을 김만중은 서포만필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16, 17세기 사대부들이 활발하게 창작한 한글 문학인 시조와 가사는 진솔하고 솔직한 묘사로 한글 문학의 우수성과 문화의 주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6, 17세기 사대부가 활발하게 창작한 시조와 가사는 18, 19세기에는 서민들과 여성들도 함께 향유하는 장르로 성장하였으며 사설시조, 내방가사, 그리고 동학가사 등의 갈래로 발전하여 오늘날까지 지속하는 한글 문학의 주된 갈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의 다음 주제로는 한글 소설에 나타난 욕망의 성취와 실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 사대부들이 새롭게 창작하여 유행시킨 한글 문학의 갈래에는 소설이 있습니다. 조선 전기부터 사대부들은 시조와 가사를 활발하게 창작하고 향유하였는데 비해서 한글 소설은 17세기부터 성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의 사대부들이 한글을 정통문학으로 인정하지 않고 천시했던 원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7세기에는 서민들의 자아각성과 한글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중인계층과 사대부 집안의 여성 독자층이 새롭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문학 환경이 조성되자 독자들은 한글 소설에 대한 욕구가 고조되었습니다. 한글 소설의 이야기는 주인공의 부당한 욕망 성취와 그 실현 과정을 서사화한 것입니다. 우리 한글 소설에 나타난 주인공의 욕망 성취와 자아 실현의 방법은 본질적으로 비슷합니다. 고전 소설의 이야기는 대체로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는 사건을 다양하게 펼쳐내고 있습니다.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은 영웅적인 주인공의 투쟁과 그 성취 과정을 마음껏 묘사하였기에 후대에 광범위하게 읽히면서 개작이 첨가되었습니다. 그 주제는 적서차별의 신분제도가 존재하는 부조리한 세상을 개혁하고 탐관오리를 징벌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백성들의 저항의식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이 작품은 후대의 영웅소설과 판소리계 소설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17세기 막바지에는 김만중이 한글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하여 구문목을 창작하고 가정과 사회의 도덕 윤리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사시남정기라는 한글 소설을 창작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의 사회 현실을 우의적으로 표현하면서 현실을 비난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사대부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한글 소설이 되었습니다. 한글 소설의 주인공은 가정과 사회 그리고 신분과 국가를 초월하여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 작품 내에서 환상적으로 자아 성취를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웅소설에 나타난 주인공의 활약은 사회의 혼란과
국가의 위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윤리 도덕이 무너지는 사회 현실과 국군 쇠퇴의 현상을 극복함과 함께 명문 가문과 애정 성취라는 주인공이 추구하는 이상의 실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6, 17세기의 한글 소설은 작가들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문제를 소설의 이야기로 진지하게 풀어나갔으므로 교훈성과 예술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첫 번째 주제는 사설시조의 자유분방함과 재화체의 수용입니다. 18, 19세기에는 한글이 널리 보급되면서 서민들까지 한글 문학인 사설시조를 낭송하며 항유하였는데요. 왜 18세기, 19세기에 사설시조가 많이 창작되고 향유되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한글 문학을 창작하고 향유한 계층은 서민들과 여성들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 시기는 신분제도의 변화와 화폐 경제의 위력으로 백성들이 자본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형성되자 백성들도 장사를 하여 돈을 모으기 시작했으며 서민들의 문학인 판소리와 사설시조 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상행위를 매개로 한 대화체의 사설시조에 나타난 연행 현장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설시조 한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댁들의 연지라 분들사오 저장사야 연지분 곱거든 사자 곱던 비록 아니되 바르면 예전에 없던 교태가 절로 나는 연지분이요 진실로 그러할 것이면 헌 속옷을 팔망정 대연말이나 살이라. 18, 19세기에 사설시조를 전문으로 연행하는 가객층은 연희의 현장인 연회석이나 놀이마당에서 현실의 상황을 연상하게 하는 대화체로 그 전경을 통소가처럼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설시조는 생활체험을 구어체로 묘사하고 사실적으로 노래하여 백성들도 즐기는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설시조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평시조와는 다르게 생활의 현장에서 체험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여 자유분방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어체의 표현은 사설시조의 연행 현장에서 상행위와 애정행위를 우리말로서 자유롭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조선 후기인 18, 19세기의 경제관과 애정관의 변화를 알리는 것으로 백성들이 봉건적 생업체계에서 일탈하여 시장경제의 체제를 인정하는 근대의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18, 19세기에는 전문적으로 시조를 연행하는 가객들이 등장하여 사설시조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백성들에게도 익숙하게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가객계층은 주로 김천택, 김수장, 안민정 등의 가객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연회석에서 시조를 노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백성들과 사대부들을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의 둘째 주제는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근대 정신입니다. 18, 19세기에는 한글의 보급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많은 백성들이 한글 문학의 향유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중인계층과 소민계층 그리고 사대부가의 여성들까지 한글 소설 창작과 향유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소설이 크게 성행하였습니다. 이제 일반 백성들도 새롭게 형성된 하층 문화인 판소리나 탈춤 등을 감상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은 조선 후기 서민예술로서 인기가 있는 판소리를 소설화한 것입니다. 대화체인 구어체에 기초를 하고 있는 판소리계 소설의 언어는 작품이 매우 발랄하고 생동감이 있는 노랫말로 한글 소설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에는 춘향전, 홍부전, 심청전, 토끼전 등이 있는데 중세 봉건 사회를 부정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근대 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술문화인 이야기에서 성장한 판소리계 소설은 중세 봉건 질서에 대항하면서 신분을 타파하려는 민중의식을 표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지배계층의 부정과 부패에 저항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활발한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등장시켜 백성들에게 근대 정신을 깨우치게 하고 있습니다. 춘향전에서 춘향은 봉건사회에 있었던 양반과 기녀 사이에 존재하는 계급의식을 뛰어넘어 변학도로 상징되는 지배질서와 그 권력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중의 춘향과 암행의사인 이도령의 화해는 작품 속에서 예각화한 계급 갈등을 급속하게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계급 타파라는 근대의식의 주제를 부각만시키고 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몽룡의 시에서는 정치인의 부정과 부패를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어 민중의식의 표현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춘향전에 등장한 민중의식의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검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총누락시의 밀누락이니 가슴고체의 원성고라 금항아리의 좋은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반 위에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에 눈물이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며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또한 높다. 이 시는 이몽룡이 암행의사가 되어 변학도의 생일잔치에서 위정자인 변학도의 부정과 부패를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정치인이 먹는 항아리의 술은 백성들의 피이며 권력자가 먹는 술상차림의 안주는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된 기름이고 촛불의 눈물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도 떨어지며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다라며 봉건사회의 정치를 비판하는 근대의 저항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8, 19세기에는 백성들에게까지 널리 한글이 보급되었습니다. 광범위한 한글의 보급은 사설시조와 판소리계 소설 등의 서민문학을 유행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글을 창제하고 300여 년이 지나 18, 19세기가 되자 한글 문학은 전 백성들의 문학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강연의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이 강연의 마무리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한글과 한글 문학의 영원한 지속과 발전에 대한 기원입니다. 1446년에 반포한 훈민정음 즉 한글은 우리 민족의 문자 생활을 변화시키고 한글 문학을 형성시킨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결의말을 온전하게 표기할 소리 글자인 한글의 창제는 그동안 한문으로 문자 생활을 해온 우리 민족의 삶과 정신세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글 창제가 우리 민족의 삶과 세상 변화에 끼칠 엄청난 영향력을 당시 글자 창제를 주도한 세종대왕과 그 작업에 동참한 학자들도 예상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는 지배층인 사대부들이 한글 문학인 시조와 가사를 활발하게 창작하였습니다. 시조는 한글 문학의 정형시로서 우리 결의 대표적인 갈래가 되어 현재까지 창작되고 있으며 가사는 서정장시로서 다양한 변화를 거쳐 오늘날까지 면면이 개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세기에 새롭게 유행한 한글 소설은 주인공의 부단한 욕망 성취와 그 실현 과정을 서사화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한글 소설의 이야기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부조리한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와 부패한 지배층에 저항하는 의식을 일깨워주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주인공들이 자아 실현과 가치 추구를 수행하면서 현실에서 이루기 어려운 다양한 상상의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대리만족의 쾌감을 환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18, 19세기에는 백성들의 한글 문학인 사설시조와 판소리계 소설이 성행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하층민의 문학을 전문적으로 연행하는 가객 계층의 등장으로 사설시조와 판소리계 소설이 널리 보급되어 백성들에게도 익숙한 한글 문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 사설시조에는 형식의 파괴와 파격을 통해서 생활 현장의 체험을 진솔하게 묘사하여 자유분방한 미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판소리계 사설이 한글로 정착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판소리계 소설은 하층민들의 소망을 대변하면서 부당한 권력을 비판하고 저항 정신을 묘사하여 근대 서민의식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한글은 한문을 제치고 국가의 공식 문자로 채택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20세기 초기에 불어닥친 일제강점기로 한글 탄압의 순환을 받았지만 다시 1945년 해방을 맞이하여 남북한 모두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하여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은 한글 문학을 잘 가꾸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말과 글에는 5,000년 동안 축적된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와 삶의 전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결에는 한글과 한글 문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세계사의 주역으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성결대학교 교수 유해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